이강인 선수가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안 개막전 선발 출전해서 82분 동안 활약했는데요. 팀은 조금 빈공이라는 느낌, 조금 무력한 모습 속에 0대0으로 로리앙과 좀 비겼습니다.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한 해외 평가는 어떤지, 또 현지의 인터뷰라든지 또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대0 무승부,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로리앙이 사실은 이 팀이 승격한 지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팀인데다가 또 이제 16위 하다가 지난 시즌 전반기 때 조금 돌풍을 일으켰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또 주축들이 나가면서 10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파리가 홈에서 이 팀 상대로 무조건 승리를 했어야 됐죠.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로리앙을 상대로 또 졌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못 이긴다는 것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정작 또 경기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 분명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피파 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에 이어 또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출전을 해서 16강에 기여했고 이제는 엔리케 감독의 새로운 파리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선수가 됐다. 대단한 해가 찾아올 것 같다. 이거를 이제 피파 공식 채널에서 소개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맹의 새로운 에러를 열지는 모르겠지만은 엔리케 감독의 새로운 에라는 시작부터 조금 흔들렸죠. 예, 일단은 경기의 평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파리가 그래도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었긴 하기 때문에 통계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높은 평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흥미로운 것은 공격진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인데요. 물론 이제 소파스코어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나요. 아센시오 7.3점, 하무스와 이강인이 7.4점씩을 받았고 이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키미가 8.3점, 우가르테가 8.0점이고 이제 한 6번째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단순 통계로 낸 거고 실제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가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하키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터치가 튀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치라인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장면도 있었고, 저는 우가르테는 이제 좋은 평점을 받을 만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가르테와 이강인 선수가 몇 번 그냥 가누쉬고 좋은 모습 보여줬던 거, 리카 에르난데스하고 다닐로 이 정도만 그나마 합격점을 받을 만했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스코드닷컴 평점에서는 아센시오 6.6점, 하무스 6.6점, 이강인 선수가 6.9점으로 역시 공격수들 중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가장 높았고 교체로 들어왔던 솔레르도 6.4점, 에키티케도 6.0점이니까 기록 기반 평점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도 후스코드 평점이 그나마 조금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왜냐면 하키미가 물론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후반전에는 조금 흐름을 가져온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가르테, 리카 에르난데스가 조금 높은 평점이 나왔고 이강인 선수도 다른 공격 자원들보다는 그래도 소파스코어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게 나왔잖아요. 예,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실제로 아센시오와 하무스는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고 하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가에서도 굉장히 낮게 나오긴 했는데 아센시오가 좀 과대평가된 느낌들이 좀 통계 매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폰몹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공격진 7.2점, 하무스 7.1점, 아센시오 6.8점으로 최저점이 필드 플레이어 중에 나왔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거의 모든 그 통계 매체에서는 공격수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약을 했느냐? 일단은 초반에는 오른쪽 공격수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20분경까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50% 가까이 나올 정도로 왼쪽이 거의 죽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센시오가 저희가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왼발잡이인데 접고 슈팅 때리는 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작업들이다 보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아센시오는 정말 쓸 수 있는 방향성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 왼쪽으로 아센시오를 선발 출전시켰는지는 알겠어요. 오른쪽에는 하키미가 있으니까 하키미가 이제 올라가고 이강인이 조금 그쪽을 커버도 하면서 패스 공급도 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했고 오른쪽은 그나마 작동했어요. 문제는 왼쪽이 리카가 원래 수비적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아센시오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20분경부터 30분경까지 이강인 선수를 왼쪽으로 돌렸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강인을 왼쪽으로 돌리니까 이강인 선수도 다소 플레이가 죽었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왼쪽에서 잘 뛰었을 때는 최전방에 무리키가 있어서 크로스 올리면은 헤딩으로 넣는 그런 게 있었는데 파리 생제맹
그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사실 그러면은 안쪽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고 들어오게 되는 장면들밖에 없었고 그러면 오른발이 더 편한 장면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왼발잡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한 모습들을 보였죠. 거기다가 아센시오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안 좋았다 보니까 오른쪽에 가서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다시 이제 30분 뒤에는 이강인 선수랑 아센시오의 위치를 바꿨죠. 그래서 네. 다시 오른쪽에서 뛰기 시작을 했던 예, 거였죠. 그리고 나서 뭐 후반전에 교체되기 전까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었고 또 오른쪽에서 좋은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예, 그러면서 뭐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슈팅 3번 가져갔는데 그거는 워낙 이제 이 경기에서 파리 생제맹 선수들은 평균 위치가 전부 다 전원 다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서 완전히 이렇게 일자형 벽을 구축을 했고요. 반대로 로리앙은 전원 다 물론 그 페널티 박스 안까지 내려가진 않았어요. 안에서 지키고 있진 않았지만은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서 일자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강인 선수의 슈팅 3번이 전부 다 이제 차단이 되긴 했지만 수비벽을 맞고 나가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드리블을 4번 시도해가지고 3번 성공시키면서 장기인 드리블 능력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패스도 상당히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좀 호흡이 맞지 않는, 특히 왼쪽에 갔을 때 좀 더 맞지 않는, 특히 비티냐랑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네.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은 이거는 뭐 이강인 선수가 르하브르전 딱 한 경기밖에 사실상 소화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체 패스 성공률은 88%로 상당히 좋게 나온 편에 속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키패스도 한번 기록을 했고, 예. 크로스도 12번 시도. 결국엔 사실 좀 이제 마요르카 시절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지만 호흡이 맞출 필요가 있고, 좀 이제 타깃형 공격수가 없으니까 위력이 조금 둔화됐으나, 그래도 이강인 선수는 개인적인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다. 네, 그 박스 안으로 패스도 3번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키패스는 1번이었지만은 그래도 기점이 되는 패스들은 은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득점 찬스로 연결되는 패스들에 대한 지표들인 건데 하키미가 0.5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이 0.48로 두 번째로 이 둘이 독보적으로 높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특히 공격수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예. 다닐루, 스크리니아르, 에르난데스, 하키미가 1위. 이거 진짜 미드필더 공격수들 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많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상대 지역에서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모습 하나 보이지 못했던 아센시오, 하무스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PSG의 전반전 공격 방향 비율인 건데요. 전반전에 오른쪽 측면 공격이 무려 42.3%나 됐어요. 전체로는 39%인 건데 이게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막판에 빠지기도 했고 또 이제 솔레르가 아센시오 대신 들어오면서 솔레르는 그래도 이 경기는 프리시즌보다 훨씬 나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쵸. 예. 약간 조금 그래도 경기에 영향력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조금 그나마 올라가고 오른쪽에 조금 내려온 게 있었지 사실상 오른쪽 측면으로 계속 공격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팀이 막기가 쉬운 거죠. 예. 프랑스의 이제 레키푸지, 프랑스 최대 스포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레키푸지에서도 평점을 소개를 했는데 일단은 경기 MVP로는 로리앙 골키퍼 은보고에게 7점을 줬고 최악의 선수로 이제 하무스, 사실 합류하고 훈련도 많이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경기력 자체로 봤을 때는 평점 4점에 혹평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무스 선수한테 조금 맞지 않는 형태로 플레이들이 됐던 건 맞죠. 그나마 덴벨레가 뛰게 된다면은 그러면 하무스랑은 덴벨레랑 호흡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무스가 저희가 그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길게 넘어오는 땅볼 크로스를 받아먹는 데 굉장히 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덴벨레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덴벨레랑 오바메양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합작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은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어쨌건 이번 경기에서는 좀 겉돌았죠. 예. 예. 전체적인 평점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최고 평점으로 아센시오,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하킴에게 6점을 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강인, 자이르 에메리, 돈나룸마, 리카 헤르난데스, 비티냐 등에게 5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강인 선수에게 좀 박했고 아센시오에게는 좀 과하게 좋은 점수를 줬다. 저라면은 우가르테하고 다닐로하고 리카하고 하키미 정도는 조금 높게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강인 선수는 그 다음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낮춰야죠. 예. 예, 특히 아센시오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무스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 선수 자체가 주변에서 도와주지 못하면은 약간은 조금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유형의 선수라고 여러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센시오는 측면에서 나왔는데 너무 영향력이 없었죠. 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 내용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레키프는
모든 선수의 평가 내용을 다 쓰진 않아요. 주목할 선수 몇 명만 골라서 소개를 하는데 일단 하키미에게 6점을 주면서 최고의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번 경기는 그에게선 보기 드물게 수비 경합에서 효과적이었고 그나마 능력과 욕구가 있는 선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오버래핑도 자주 시도하면서 상대의 균형을 깨기 위해 노력을 했다. 사실은 기회를 여러 차례 창출한 건 맞아요. 예, 다만 평소에 하키미를 고려하면은 평소보다 실수들이 공격에서 특히 많았다는 거. 도리어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 근데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가 수비를 공격을 아예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키미가 이날 경기 중에 파리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활약을 한 건 맞지만 그 다음 평가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센시오 6점 주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전반전에 좋은 패스로 위험을 조성한 몇 안 된 선수 중 하나였다고 하면서 8분에 하모스의 슈팅을 끌어냈던 그 키패스 그리고 24분 하키미의 슈팅이 나왔던 장면을 언급을 했는데 하모스 같은 경우 4점 주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시작. 그 8분의 슈팅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사라졌다. 그리의 시도는 실패했고 공을 거의 만지지 못했고 박스 안에서 거의 위험을 초래하지 못했다. 이 평가는 정확해요. 근데 저는 이 장면, 바로 이 8분의 장면을 봤을 때 이건 오히려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평가를 줘야지 아센시오를 이것 때문에 6점을 주나?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특유의 그 탈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들어와서 아센시오한테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아센시오가 툭 하고 내준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하모스의 장기가 나왔어요. 그냥 바로 지체 없이 슈팅을 가져갔고 이게 스윙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구석으로 향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은보고 골키퍼가 선방을 했던 거였죠. 예. 이 장면 때문에 아센시오에게 좀 좋은 점수를 준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뒤에도 이런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면 아센시오가 잘한 거겠지만 이런 기점 패스라든지 공격의 활로를 여는 플레이를 이강인 선수가 훨씬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센시오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평가가 바뀐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후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모순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선수들의 태도 그리고 수비진의 플레이는 마음에 들었다. 무실점 경기를 했고 또 선수들이 태업을 한 건 아니긴 했어요. 다만 이제 로리앙이 잘했다. 상대가 수비를 많이 했고 우리가 더 잘했지만 다만 우리가 상대가 수비를 열심히 할 때 기회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우리의 강렬함도 부족했고 대각선 플레이도 없었고 중원 플레이도 좋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의 플레이가 아쉽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길 자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경기를 지배한 건 맞으니까요. 네, 지배하긴 했는데 대각선 플레이가 없었던 부분들도 좀 있긴 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베라티의 공백도 느껴지긴 했어요. 조금 더 전환 패스들이 미드필더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가르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는 선수고 비티냐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로 플레이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마르키뉴스 선수가 이날 경기 선발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프랑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주 초반에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이고 다닐루도 좋은 선수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나는 고정된 선발 명단을 두지 않고 항상 바꾼다. 그리고 우승을 하려면 특정 11명이 아닌 20명 전체에게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 다닐루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로리앙이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한 거를 대부분 다닐로가 했었죠. 예. 에니케 감독의 스타일이 분명히 이번 경기 드러난 건 맞아요. 이제 로리앙의 르브리스 감독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PSG 파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특히 에니케 감독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또 강한 압박을 하는 그런 감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했다. 물론 우리가 압박도 풀어내면서 공격을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원했던 수비를 굉장히 잘했고 우리가 공격을 못한 거는 또 파리가 압박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이번 경기는 말 그대로 로리앙의 르브리스 감독의 전술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딱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서 상대한테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로코전도 좀 비슷했잖아요. 참고로 이번 경기에서 그 파리 생제맹이 1002회 패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옵타가 해당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07 시즌 이래로 한 경기 최다 유일하게 1000개 이상의 패스를 기록한 건데요. 네, 프랑스 리그에서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엘리키 감독이 지난 월드컵 때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도 역대 최다 패스 기록들을 세우면서 1000회 이상의 패스를 기록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모로코전이잖아요. 네. 근데 모로코전 같은 경우는 모로코가 아예 박스 안까지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걸 뚫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이는데
했는데 이번 경기는 그렇다고 해서 박스 밑으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박스 바깥까지 나와서 거기서 진을 쳤거든요. 이 정도는 좀 뚫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마지막 그 공격 박스 안에서의 세밀함이 너무 떨어져요. 엘리케 감독은 여기서의 그 세부 전술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감독 같아요.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했을 때는 MSN한테 마지막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개인 능력으로 부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가 없을 때 조금 고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셀타비고 시절에도 뭐 하피냐가 잘했고 놀리토가 잘할 때 그 개인 능력들이 좋았고,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경기가 잘 풀릴 때도 사실은 공격 선수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풀어갈 때 좋았던 거다 보니까 지금 이 파리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네이마르나 음바페나 뭐 혹은 다른 뭐 공격적으로 혼자 힘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면 이게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 실제로 경기 기록적으로는 압도적인데 경기를 본 느낌은 압도적인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뭐 점유율이 84대 16까지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을 20회를 가져가긴 했는데 이게 왜냐면 중거리 슈팅이 9회나 됐어요.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안으로 썰어 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잘 되지 않았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효 슈팅도 4회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 기대 도움 있잖아요. 기대 도움은 2.28골이 됐었어요. 이강인 선수라던가 그 찬스 메이커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역할을 맡은 하무스와 이제 아센시오가 거기서의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대 득점은 1.12골. 그러니까 기대 도움 대비 절반도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새로 들어온 공격수들 M&M 트리오, 그러니까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가 솔직히 지금 팬들, 파리 현지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솔직히 이제 하무스, 아센시오보다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뭔가 기대감을 보였던 것은 뭐 통계 평점으로도 나오고 또 레키푸지의 현장 취재 보도에서도 나오는데요. 흥미로웠던 게 저희가 중계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음바페와 덴벨레가 경기를 보는 장면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경기장 전광판도 중계판이 그대로 원래 송출이 돼요. 근데 레키프의 취재를 통해 보니까 카메라가 이 선수들을 비춰줄 때 경기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장면이 나올 때 관중석을 비춰주면서 음바페를 노출하지 않았다. 저희는 다 봤었죠. 심지어 음바페 옆에 음바페 동생 있고 그 앞에 음바페 아버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가린 것 같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네이마르와 베라티는 솔직히 음바페 선수만큼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수들이 또 이적 가능성도 있고 애매한 상태다 보니까 또 팬들도 그걸 아는지 한 경기를 하면 선수 응원 걸개나 이런 플래카드도 있는데 네이마르와 베라티에 대한 어떤 그 경기장에서의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메시 선수가 떠난 것에 대한 그 반응, 레키프에서 직접 쓴 거예요. 아르헨티나 유니폼이 태극기로 대체됐다. 이 얘기는요. 메시가 떠나면서 이강인 선수가 옴으로 인해 관중석 팬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제 한 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음바페 유니폼을 입고 온 팬들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음바페가 남길 바라고 결국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영입 선수들을 보게 되어 기뻤다라고 표현하면서 클럽은 변화가 필요했고 난 메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중요한 건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 중에 오히려 깽판을 친 음바페는 프랑스 선수라서 그런지 지지하면서 네이마르와 메시 돈 많이 받고 뭔가 못 보여준 스타들은 떠나고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대를 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메시는 마이애미로 떠났고 아르헨티나 유니폼도 그와 함께 파르크에서 떠났다. 이 경기장에 더 이상 아르헨티나 유니폼 입고 오는 팬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강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경기장에 여러 개의 한국 국기, 태극기가 장식되어 있었다 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현장 영상을 보니까 태극기를 들고 온 팬들이 많았는데 물론 한국 팬들도 있었지만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현지 팬들도 태극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울트라들이 쓴 문구 중에는 파리 생제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셔츠를 입으세요라는 문구도 있었다라고 하고 심지어 홈 개막전에서 그것도 로리앙이 하는 강팀도 아닌 팀을 상대로 무승부 0대0 무승부 졸전 끝에 그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제 팬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반응이 마치 파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변화의 시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더 이상은 스타 플레이어들한테 지친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조금 응원의 그런 목소리를 보낸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번 경기 무승부 그쳤죠. 그 다음에도 또 못 이기죠. 또 못 이기죠.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은 야유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사실 뭐 네이마르가 왔을 때도 엄청난 응원을 보냈고 또 메시 선수가 왔을 때도 그 입단식 때 장난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큰 실망으로 와서 이제 사실 아시잖아요. 네이마르 집 앞에 가서 야유하고 또 메시 선수한테 그렇죠. 홈 경기에 골 넣었는데도 야유하고 네. 그러니까 그 반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수들에게 그래 걔네들이 잊을게 너네를 응원할게 하면서 네. 이번 경기는 우리 함께 크자 네, 이러는 일단 거죠. 이번 경기 첫 경기니까 왔을 때 환영해 준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기 같은 게 반복되면 쉽지가 않다. 앞으로 일정을 살펴보면 이제 8월 20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사실상 이제 프랑스 슈퍼컵 상대였던 툴루즈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툴루즈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쿠프드 프랑스 우승팀이다 보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대도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면서 무려 2위를 기록했던 랑스고요. 그 다음 리옹, 니스, 마르세유 다 강팀이에요. 이거 지금 미친 일정이에요. 이게 거의 클레르몽 전 이전까지는 다 까다로운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마르 베라티 처분하면은 이강인 선수 아시안 게임 못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 경기 사이에 아직 안 나왔지만 챔피언스리그 조치점 이후 챔피언스리그 경기 들어가는데 아니 여기 경기에 지금 이강인 선수 빠지고 경기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엘리케오가 새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아예 팀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나마 또 빨리라도 됐으면은 호흡이라도 맞췄을 텐데 이게 또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호흡조차도 공격진은 특히 아예 지금 물갈이 다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강호들을 만난다? 약간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하필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에 부상 때문에 합을 못 맞췄던 네.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파리가 이제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음바페나 네이마르 둘 중에 한 명 남기고 그리고 베라티 남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에니케 감독 그리고 파리의 선수단 이적 시장 계획까지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리에 관한 새로운 소식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